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지식이, 제 신념이,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연구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윌리엄스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쳐온 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뿌리를 연구하며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중심의 문화 확산설을 믿어왔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논문만 수십 편, 제자들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지요. 그렇게 제 삶은 늘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한순간에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지요. 중국의 역사와 영향력, 특히 한나라와 청나라 시기의 문화 확장을 연구하기 위해 아시아 현지를 직접 답사해보기로 한 겁니다. 오랜만에 현장 조사라 조금은 들뜨기도 했지요. 연구 목적으로 시작된 이번 여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 목적지는 중국 내몽골 자치구였습니다. 과거 유목민들이 지나던 길을 따라가며 자료를 모으는 게 제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여행길에 우연히 한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이 저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중국 기차역 대합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 연구는 늘 한 방향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 일본 등지로 확산되었다. 그것이 저의 주장이었고 동료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었지요. 특히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수용 문화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몽골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중국과 북방 유목 문화의 접점, 오래전부터 혼합된 문화들이 존재하는 지역이지요. 전통적인 한자 문화권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 목표는 그 지역에서 중국의 흔적을 확인하고 그것이 한국까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열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기차는 먼지 자욱한 벌판을 달렸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기온이 낮았고 저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죠. 기차가 어느 중간역에 멈춰섰을 때였습니다. 제 맞은편 좌석에 한국어를 쓰는 가족이 올라탔습니다. 딸,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로 보이는 세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 낯선 가족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 가족의 막내딸 이름은 하은이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영어를 제법 잘했고 유창한 발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지요. 혹시 영어 아세요? 네, 저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이런 대화가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고향이 내몽골 인근이라는 이유로 가족 여행을 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 이 지역에서 살다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하셨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냐면 그 말은 제 연구와도 관련이 있었거든요. 내몽골 출신의 한국계 이민자라니 이건 정말 드문 사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가족은 웃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설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제가 어릴 적 읽었던 한국 신화처럼 느껴졌지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조금 더 오래 이야기할 수 있다면 뭔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이어 벌어질 사고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데려다 줄 줄은요. 기차는 서서히 내몽골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네 가족과의 짧은 대화는 어느새 따뜻한 교류로 바뀌었고 저는 그들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기차가 갑작스럽게 멈춰섰습니다. 기관사의 안내방송이 이어졌고 저는 중국어에 서툴러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요. 그때 하은이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차 아래 타이어가 문제가 생겼대요. 근처 마을에서 수리를 해야 한대요. 그렇게 우리는 예정에도 없던 조그마한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기차역 근처에는 작은 여관 하나가 있었고 하은이네 가족은 저를 함께 묵자며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여관의 난로 앞에서 하은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놀랍게도 제가 대학 시절에 접했던 한국의 단군 신화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의 아들이 곰과 함께 살던 여인을 인간으로 바꾸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 먼 내몽골의 작은 마을에서 한반도의 신화와 흡사한 설화가 전해질 수 있단 말인가요?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마치며 저에게 묻더군요. 영국군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여관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어떤 것이 뒤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리의 기차는 다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또 하나의 사고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은이네 가족의 차, 그리고 저희가 함께 타게 된 차량의 타이어가 그만 펑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한참을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서 있다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찾아온 마을, 그곳이 바로 부랴트족의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제가 평생 믿어온 것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그날 아침 우리는 타이어 펑크로 인해 예정에 없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무력하게 서 있던 그 순간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차가운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잠시 후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낡은 트럭 한 대가 보였습니다. 트럭에 타고 있던 중년 남성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그는 더듬거리는 중국어로 근처 마을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은이 아버지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맙다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렇게 낯선 마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제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호시리 마을, 나무와 돌을 엮은 독특한 형태의 집들, 집마다 걸려있는 독수리 깃털, 장식,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오는 사람들의 표정. 그들은 분명 이방인을 경계하면서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지요. 어디서 왔어요? 한국? 영국? 그들 중 몇몇은 아주 간단한 한국어를 했고 또 몇몇은 러시아어와 몽골어를 섞어 말을 걸었습니다. 하은이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이거 내가 어릴 때 들었던 말투인데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몽골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언어, 심지어 손짓까지 어딘가 한국인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학자로서 제 직감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마을의 한 가장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불에 구운 고기와 마늘을 곁들인 음식이 나왔고 전통 술이 따라졌습니다. 그들의 환대는 진심이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텄지요. 우리는 부랴트족입니다. 북쪽 숲에서 내려왔지요. 부랴트족이요? 러시아와 몽골 사이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남쪽에서 왔다고도 해요. 아주 오래전.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쪽에서 왔다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나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보여주었고 그중 몇몇은 한복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무늬는 다르지만 옷의 구성이나 색감, 걷치마의 형태는 눈에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설날 비슷한 명절을 지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은 탁자에 음식을 올리고 가족들이 절을 하고 연을 날리고 예시하기를 나누는 그 풍경이 너무도 한국 같았습니다. 하은이 어머니가 속삭이듯 말했죠. 여기 우리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이 마을이 단순한 민속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무언가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부랴트족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신년을 기념하는 백색날이라는 의식이었습니다. 흰색 옷을 입고 새해를 맞이하며 조상에게 기도하는 전통인데 그 풍습은 놀랍게도 한국의 설날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 위에 다양한 나물과 고기를 올린 후 참기름을 뿌려 먹는 식사 방식은 마치 비빔밥을 연상케 했지요. 아이들은 나무로 만든 장난감을 들고 놀았고 어른들은 연날리기를 하며 하늘에 소원을 비는 의식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습을 보시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습니다. 이건 내가 6살 때 외할머니께 배운 놀이예요. 저는 그날 밤 부랴트족 장로와 마주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북방에서 왔지만 하늘에서 온 사람들과 섞였어요. 그 사람들은 바다 건너 남쪽으로 떠났고 우리는 여기에 남았지요. 그 순간 제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장로의 말이 끝나고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깔린 작은 광장에서는 아이들이 돌을 쌓으며 놀이를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나무판 위에 조심스레 무언가를 새기고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 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케임브리지에서 본 적 있는 아주 오래된 청동 거울 무늬와 유사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양을 감싸고 있는 곡선 형태와 중심의 해 모양까지 한국의 신라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 유물과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고 묻자 노인은 손가락으로 북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아주 먼 북쪽 숲에서 전해졌어요. 우리 조상이 남긴 거지요. 그가 한참 침묵한 뒤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들었어요. 언젠가 바다 건너 동쪽에서 우리를 찾으러 누군가 온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곱씹을수록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은이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말하셨던 그 익숙한 느낌의 정체, 그리고 저 또한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설명하기 어려운 유대감. 이것이 단지 언어의 유사성이나 생활 방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보존한 이방인들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인의 또 다른 형제 민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망 속에서 한참을 눈뜬 채로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충격은 없었지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명감 같은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밝혀야 한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히 한국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게 저는 이제껏 신봉해오던 학문의 틀 밖으로 나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의 식사는 매번 흥미로웠습니다. 아침이 되면 커다란 솥에서 뚝배기처럼 끓여낸 탕을 나누어 먹고, 점심에는 나물과 고기, 곡류가 정갈하게 담긴 접시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 색색의 나물과 고기를 섞어 비벼 먹는 그 음식은 제가 아는 한국의 비빔밥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레 묻자 마을 아주머니가 말하셨지요.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방식이에요.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플 때마다 어머니는 늘 나물과 밥을 섞어 손으로 비벼주시며 말씀하셨죠. 이렇게 먹어야 속이 편하단다. 낯선 마을, 낯선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건넨 음식이 제 기억 속에 온기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설명하기 힘든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배운 걸까? 아니면 우리와 뿌리가 같은 걸까? 식사를 마친 후 마을에서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놀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하는 이 행사는 일종의 민속 축제였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본 놀이는 바로 한국의 씨름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의 허리를 잡고 중심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흡사했고, 그 승부 방식과 환호성까지도 너무 익숙했어요. 이건 한국에서도 하는 놀이예요. 그래요?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을 한쪽에서 젊은 청년이 연주하는 현악기의 소리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악기는 가야금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고, 그 음색은 마치 제가 서울에서 들었던 국악 공연의 선율과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음을 들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흐르는 멜로디 속에 수천 년의 세월이 녹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한국의 혼혼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장로가 조심스럽게 꺼낸 고문서와 함께 들려준 전설은 제가 평생 쌓아온 지식의 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온 이들과 섞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해를 숭배했고 큰 곰과 호랑이를 신성하게 여겼지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남쪽으로 떠나 바다를 건넜답니다. 그 말은 단군 신화와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태백산에서 하늘신이 내려와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었다는 이야기. 그것은 단지 신화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구전되는 방식으로 들으니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펼친 오래된 문서, 한지와 닮은 얇은 종이, 그 위에 남겨진 상형 문자 같은 문양들. 저는 바로 사진을 찍고 러시아 대학의 동료 교수에게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양은 분명 고대 예니세이 문자 계통이며 일부는 고조선 문서에서 보이는 구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제 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건 연결된 역사다. 그날 밤 저는 손에 쥔 고문서를 내려다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단군 신화.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서는 단지 신화적 요소로 치부되어 왔던 그 이야기가 지금 이곳 내몽골의 깊은 산중에서 실제로 구전되고 있다니. 하늘에서 온 이들이 곰과 호랑이의 땅에 내려왔다.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떠난 이들, 그리고 태양과 별, 산을 숭배했던 전통.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상징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실제 있었던 역사적 이주와 문화 이동의 기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손에서 펜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치 고백하듯 일지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 신화는 상징이 아니다. 신화는 기록이다. 이 마을에서 전해지는 이 이야기들은
한 민족의 기억이며 그 기억은 한국의 뿌리와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날 밤 하은이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디선가 구한 듯 작은 바구니를 건네셨지요. 그 안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와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그 글씨는 분명 한국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잡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뜨거워지며 평생 학문에만 묶여있던 제 자아가 비로소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건 단지 한 연구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으로서의 각성이었습니다. 그 설화를 들은 후 저는 마치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래된 문서와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단순한 구전 민담이 아닌 공동의 기억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억의 조각들이 학문적 증거로 이어질 수 있을지 두려움과 동시에 강렬한 기대를 품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겨 마을 장로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고 그들은 놀랄 만큼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들이 해를 숭배하며 노래를 만들었고 그 노래는 세대를 이어 지금까지도 불리고 있다는 말에 저는 녹음기를 켜며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 노래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조용한 마당 한복판에서 시작된 그 노래는 느리고 낮은 선율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산을 향한 존경, 하늘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돌아갈 고향에 대한 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 뜨는 쪽으로 해 지는 날 돌아오리, 푸른 물 지나 붉은 산 넘어서 흙 위의 형제들이 기다리는 그날까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노래는 어느 나라 언어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한과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한국인의 정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당장 이 마을에서 수집한 이야기들과 물건들, 유물, 영상, 그리고 DNA 샘플을 들고 서울대학교의 동료 교수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지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이 겨우 잡히는 언덕 위에서 서울대 인류학과 최 교수님께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국인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진실을 학문이 아닌 마음으로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아주 작은 확인을.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저는 마침내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북방 기원. 이 책은 단순한 학문서가 아니라 제 삶의 전환점이자 진심을 담은 기록입니다. 서울문화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연구하러 아시아에 왔지만 한국의 일부가 되어 돌아갑니다. 그날 맨 앞줄에 앉아 계셨던 하은이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이제서야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잊고 있던 이야기가 다시 깨어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는 학자나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뿌리를 공유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는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한 학자의 고백이자 모든 한국인에게 바치는 보고서입니다.